여러분은 현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30일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죠? 아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19세기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이 나왔고요. 기획 의도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나왔네요. 19세기 나왔고요. 그다음 정치 혼란 나왔고요.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그다음에 일부 외척 가문이 집권한 시기, 부정부패가 끼치는 영향, 그리고 관직을 파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고관, 이런 것들 나옵니다. 어느 시기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어느 시기입니까? 자, 바로 세도 정치식입니다. 정조 사후에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는 세도 정치기. 예. 1801년부터 약 63년까지 약 60년 동안 이어진 거죠. 자, 이 시기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에는 일단 매간매직, 그쵸? 일부 외척 가문이 정권을 차지하는 세도 정치기였다. 근데 매간매직을 통해서 탐관오리의 횡포가 아주 심했었고요. 탐관오리의 횡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었죠. 끊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죠. 삼정의 문란. 하나의 조세제도 중에 일부였던 바로 이 삼정이 상당히 문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그렇죠. 그 다음에 황곡에 이르는 요걸 이제 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삼정의 문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 누가요? 바로 농민들이 각종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봉기가 뭐가 있죠? 바로 이제 평안북도, 그쵸, 정주 쪽에서 발생했었던 그 서북부의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차별을 하는다 해서 몰량 양반이었던 홍경래 주도의 홍경래의 난이 있고요. 홍경래의 난 18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밀란이 있었죠. 진주 밀란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몰랑 양반의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요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죠. 바로 그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당시를 임술연도라 해서 임술농민봉기 제주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1862년도의 일입니다. 자, 이런 어떤 농민 봉기가 아주 끊이지 않던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세도 정치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임술 농민 봉기 이후에 이 농민 봉기를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안핵사라고 하는 걸 파견하죠. 안핵사를 파견해서 좀 진정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이정청이라는 거,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미봉책에 불과했다.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요런 내용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요런 내용들만 알고 가시면은 충분히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농민봉기 진상을 조사하는 안핵사. 맞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황곡의 부담으로 마을을 떠나는 농민. 황곡 나옵니다. 황곡. 황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삼정 중에 하나죠. 황곡이란 건 원래 농민 구제책, 바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 정부에서 만든 건데 오히려 이것들이 고리대로 변해서 오히려 이 관리들의 어떤 착복 수단으로서 이제 오히려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황곡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이란 건요. 우리가 이제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유행했던 이제 비기도참설의 하나입니다. 비기도참설. 뭐 예언한다라는 거죠. 예언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 사회가 불안하다는 걸 하나 반증하는 어떤 그런 건데 정감록이란 거는 이제 이씨 왕조가 망하고 이제 정씨가 이제 왕이 된다라는 정씨 왕조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죠. 왕조 교체를 예언한다. 바로 비기도참설. 또한 뭐 미륵신앙, 뭐 미륵설 같은 게 되는 미륵불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떠돌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임꺽정이 이끄는 도적대에 가담하는 백성. 임꺽정의 난이죠. 임꺽정의 난. 임꺽정의 난은요 언제냐면은 조선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이제 그 어머니였던 이제 문정아운과 아들 대신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됐죠. 그 시기에 이제 각종 어떤 그
박람회 폐단 같은 어떤 각종 사회 또 혼란의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임꺽정 같은 의적들이 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임꺽정이 활약했던 시기 바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요거는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냐면요. 16세기예요. 16세기. 자, 그리고 삼적 이정청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관료.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그쵸? 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충분히. 자, 인물에 대한 문제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벌에 따라서 사람을 기용하니 문벌에 따라 사람을 기용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이런 어떤 그 문벌 제도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진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자, 사람이라면 모두 5장과 7규. 그렇죠? 뭐 5장 6부라고 하는데 5장, 7규라고 하는 구멍, 얼굴에 이제 7개 구멍.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데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양반이나 중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군보의 천역을 즐겨지려 하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양반 중인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군보의 천역 같은 걸 누가 하고 싶어 하느냐? 이런 말들이에요. 실 한 가닥이나 쌀 한 톨을 납부하더라도 영명을 붙이니.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영명,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다 붙이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어떤 문벌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우서라는 거예요. 우서. 예, 우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과 함께 요걸 같이 보신다면 누구구나. 자, 바로 우서란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뭐냐? 중상주의 실학자죠. 대표적인 조선 후기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바로 우서 유수원입니다. 유수원입니다. 유수원에 대한 글입니다. 자, 우리 유수원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뭐 중상주의 실학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이 있죠. 뭐 기본적인 거 뭐 상공업 진흥을 통해서는 기술혁신, 상공업 진흥과 뭐 기술혁신, 뭐 이런 것들, 뭐 청의 어떤 그런 상공업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내용들, 아주 그 중상주의 실학자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수원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더하죠. 뭡니까? 그쵸? 선비, 그쵸? 양반, 농민, 수공업자, 상인의 직업적 평등, 그리고 전문성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전문화니까 직업적 평등을 이루고 뭐 선비 다음에 농민이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고 상인이 제일 꼴찌, 이런 어떤 직업적인 어떤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영명을 붙여도 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화. 각자 뭐 이렇게 뭐 상인이라고 해서 뭐 전문성이 없는 것도 있고 각자 다 농민이면 농민, 수공업자면 수공업자, 상인이면 상인, 다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조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2점짜리라고 하지만 뭐 역시 3점을 줘도 무방할 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바로 유수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 와서 거중기를 설계했다. 이거 조선 후기 정조 때 누굽니까? 바로 거중기 하면 정약용이 되겠죠. 네. 다산 정약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했다. 사상의학. 이거 가끔씩 보기에 자주 나와요. 사상의학. 누굽니까? 이재마죠. 이재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학을 정립하고 확립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마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뭐죠? 동의 수세 보원이란 책이에요. 동의 수세 보원. 네, 요런 책을 저술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의학을 담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학의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했다. 자, 북학의를 저술했다. 누구죠?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서울 출신이죠. 서울 출신으로서 이런 어떤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 또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물론이라 해서 생산보다는 소비를 좀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제가입니다. 또한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또 등용되기도 했었던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 나오면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그 중요한 부분들은 꼭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천체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하였다. 자, 혼천의 제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또 세종 때 예, 장영실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혼천의를 제작한 거 보니 이때는 또 조선 후기 때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서 홍대용이란 인물도 역시 천체운해가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예, 혼천의를 제작했다. 홍대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가겠습니다. 요 33번 문제는 조금 좀 쉬운 문제예요. 좀 쉬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고급에서는요. 99년대에 대한 차별 대우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은 무엇이죠? 예, 바로 이모군란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이모군란 1882년도에 있었던 이모군란. 자, 99인들의 반란이죠. 그들에 대한 차별. 월급을 안 줬단 말이에요. 월급을 한참 밀었는데 그나마 1개월치 준 게 거기에 이제 뭐 쌀이나 겨 같은 것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어떤 그런 사건. 결국은 99인들의 어떤 그런 불만을 자아내게 됐고 이런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1882년도에 있었던 99인들의 반란, 바로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 결과를 찾는 문제예요. 결과. 보겠습니다. 청해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청해 영선사 파견, 일본의 뭐 조사시찰단 파견, 이거는 뭐죠? 바로 초기 개화정책이죠. 개화정책.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각종 군제개혁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절단들을 파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청해는 영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공장을 시찰하고 와서 조선에다가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공장을 세우기도 했었죠. 이런 어떤 영선사 파견 이후에 또 모습들, 기기창 설립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편했다. 자, 라는 건 요것도 역시 초기 개화정책 때의 모습입니다.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편했다. 개편되었다.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기 이제 개편되는 과정에서 수가 이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비용들은 어디에다가 별기군의 훈련에다가 이제 그 비용들을 또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9인들이 불만이 생기는 와중에 월급까지 밀리니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네. 3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이건 1904년도에 맺었었던 제 1차 한일협약입니다. 1차 한일협약. 이제 외교 고문으로서 스티븐스,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었죠? 메가따라는 애요. 메가따가 했었던 일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자,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던 그때가 바로 이제 1차 한일협약 때 모습입니다. 그때를 이제 우리가 고문정치라고 하죠. 고문정치.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우리 당시 조선을 일본의 어떤 그런 보호국으로서 그런 정당화를 여기저기 여론화시켰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티븐스예요. 4번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함으로 설치했다. 역시 이거 언제입니까? 1880년대에 설치됐거든요. 이거는요. 80년대. 역시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설치가 된 거죠.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자, 5번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실제 이모군란 때 당시 이제 99인들의 반란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이제 별기군, 신식군대를 가르치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이 있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이모군란이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뭐라고 하면 우리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을 하겠다. 그리고 너네들 배상금 지불해라 라고 하는 무슨 조약? 바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이모군란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갈게요. 가다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내용이 상당히 길죠. 기니까 여러분들이 또 까다롭게 여길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론이 두 주장으로 맞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양의 적과 하친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건 적국 쪽의 주장이고요. 나라 안의 전자를 따르면은 나라 안의 전통을 보존하고 후자는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1860년대 이거 바로 위정척사에 대한 부분이네요. 위정척사 1860년대 이항선들이 이제 우리 근해에 막 출몰하게 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 그런 때 상황인데 바로 이제 1860년대 척화주전론의 모습입니다. 척화주전론. 척화. 서양 세력과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고 그들과 싸운다, 싸울 것을 주장한다. 척화주전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을 보면은, 자,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본질적으로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죠. 그냥 일본과
외인들, 바로 일본을, 서양과 일본을 똑같이 동일시 여기는 바로 1870년대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양반 유생들이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양일체로 외와 서양은 같은 거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운동은 뭡니까? 이때 통상수교 거부였었고요. 통상수교 거부. 통상수교 거부 이때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공합니다. 왜냐? 이 당시 1860년대는 누가 집권하던 시기야? 누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야?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어떤 이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갔었는데 1870년대 가면 이제 우리가 근대 조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대 조약을 맺으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개항 반대론이었어요. 개항을 반대하자. 개항 반대론이었는데, 개항 반대 운동이었는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죠? 실패했죠. 자, 다 보겠습니다. 이건 1880년대예요. 80년대로 가는데,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르던 나라인데,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 안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화 정책, 그렇죠? 개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개화정책 반대 운동이 벌어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있죠. 영남 만인소. 영남 유생들의 어떤 상소문들을 이제 왕에게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저런 미국이란 나라, 그나마 뭐 청나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저 모르는 나라와 또 조약을 체결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영남 만인소를 왕에게 이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죠. 이것도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런 위점척사 운동. 그 다음에 1890년대로 한 번 더 가면요. 1890년대 가면 이제는 양반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상소문하고 이제 그냥 뭐 얘기하고 이러지 않고요. 이제 완전히 칼 들고 나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의병이었죠. 의병. 을미사변, 그 다음에 단발령 이후에 이제 양반들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거. 이렇게 그 흐름들을 좀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우리 첫 번째 1860년대 이항로와 기정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공부하셨으면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역시 1860년대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그렇죠? 자, 두 번째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반대했죠. 하지만 실패는 했죠. 강화도 조약을 했으니까. 자, 네 번째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제기되었다. 1870년대 강화도 조약, 그렇죠? 일본과의 어떤 근대적 조약 때문에 이제 제기된 거지.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요.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890년대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없죠. 그렇죠? 여기 지문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조선책략의 유포로 인해서 일어났다. 바로 조선책략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이제 영남만인소가 이제 올라오게 된 계기는요. 바로 조선책략 때문이에요. 당시 이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2차 순시사로 갔던 김홍집이 이제 고종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친중하고 결일하고 연미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조선이 가장 우려해야 될 나라는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결탁하고 미국과 연결돼야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 있던 유생들이 이걸 들고 와서는 반대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모르던 나라인데 왜 그들과 조약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걸 했던 거죠. 주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이 쓰인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존하는 전략도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하는 대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는가. 중립론. 이미 중립론이라는 게 나왔네요. 여기 인물 누굴까요? 바로 6.1주라는 인물이죠. 6.1주. 근데 인물 묻는 문제가 아니죠.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립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묻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 중립론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바로 갑신정변 이후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자,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이 이제 1884년이죠. 급진계파들의 어떤 변란이 있었죠. 쿠데타가 있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3.1천으로 끝났죠. 이유가 되면요. 이제 서서히 러시아가 이제, 서서히 어떤 남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남하의 어떤 움직임을 딱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기 유럽에서부터 계속해서 유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누가요? 영국이 어디를 바로 거문도 지역을요. 우리나라 남해 쪽에 있는 섬입니다. 바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 버립니다.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버리는 사건. 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거문도 사건. 언제냐면 바로 1885년도입니다. 1885년도부터 이제 7년도 약 한 3년간 그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와 영국이 지금 현재 대립하는, 한반도를 두고는 대립하는, 러시아가 남하는 이유는 그거죠. 예, 뭐 세력을 세력을 확장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뭐 부동항을 확보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가 중간에 중재에 나선 거죠. 왜냐? 일단 영국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령해 버리면은, 러시아라든가 일본도 지금 한반도에다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청이 발빠르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얘들아, 너희들 뭐 그렇게 사이좋지 않게 지내지 마. 우리 가만히 그냥 조선 놔두고 니네들 각자 자기 위치로 가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중재에 나서서 결국은 이제 3년 동안의 점령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조선 쪽으로 영토를 넓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조를 하고 이제 영국이 이제 물러나가게 된 겁니다. 자, 뭐 러시아와 영국의 어떤 그런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눈치 싸움도 있었지만, 또한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청과 또 일본 간에 또 보이지 않는 또 어떤 그런 쟁탈전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누굽니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던 육일준이라던가 아니면은 육일준이라던가 그 독일 부영사였었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아시아의 평화와 이 주변국의 어떤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중립화해야 된다는 그런 중립화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주변국들의 반대로 결국은 이뤄내지 못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죠. 4번. 거문도를 법적 점령하였다. 요게 배경이 된 거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1차 영일동맹 같은 경우는 이제 1902년도에 이제 누구와? 바로 이제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 관계죠. 이거는 여기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2번, 3번, 5번 같은 경우 같이 묶어서 가는데, 일단 가볍게 3번부터 가면요. 청일전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어디? 청나라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무엇을 맺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무엇을 얻었죠? 요동반도를 할양받죠. 중국의 요동반도 지역을 할양받습니다. 일본 아주 신나하죠. 매우 신나하는데 신나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까요? 바로 러시아가 태클을 거는데 혼자서 태클 거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죠. 독일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러프독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이 이루어집니다. 삼국 간섭. 삼국 간섭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무엇을? 요동반도를 반환을 하게 되죠. 반환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2번, 3번이 해결됐죠. 그렇죠? 반환을 하게 된다. 일본은 어쨌든 간에 반환을 하게 되죠. 일본의 세력은 상당히 위축됩니다. 위축돼 있고 이제 러시아 세력이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제 일본은 그 위축된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든 반전시키고자 이제 우리 경복궁에 들어가서 우리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바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금 이제 위축된 상황을 역전시켜 보고자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자신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커져가고 그 상황인데 고종은
와이프, 저 부인이 죽은 그 경복궁에 혼자 머물기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예, 처소를 옮기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관파천이라고 하잖아. 아관파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3번, 5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36번 가겠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개혁한 내용이죠.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전개한 활동입니다. 전주성 점령. 이거면 이후에 이제 뭐 개혁안. 요 개혁안이 뭐죠? 바로 패전개혁안입니다. 패전개혁안. 여러분들 제가 이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죠. 그렇죠? 예, 동학농민운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분밀란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고분밀란에서 이제 전봉준이 고분밀란 이후 이제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이용태가 오히려 이제 이 동학도들을 더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제 포접제를 이용해서 이제 동학 농민분들이 이제 집결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광군을 이기고요.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농민군들이 파죽지세로 이제 지금 이제 서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이제 정부에서는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죠. 그런데 10년 전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1894년도에 발생한 내용인데 이 10년 전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바로 이 텐진 조약이 구실이 돼서 청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니까 일본도 역시 그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바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청일 전쟁이라는 게 붙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양국 군대, 외국 군대가 지금 들어오게 되니까 정부군과 동학농민군들은 지금 당황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무엇을 맺죠? 예,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죠. 전주 화약. 우리가 화해할 테니까 너희 양국 군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각자 자기 국가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전주 화약을 맺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 집강소 설치라든가, 그렇죠? 집강소, 농민 자치구에 대한 집강소라든가 아니면 패전개혁안에 대한 내용들, 농민군의 요구사항들을 담고 있는 이 패전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에서는 이걸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군은 결국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했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쭉쭉쭉쭉, 그쵸? 네. 을미사변까지 가고, 아까 우리 봤죠? 을미사변. 까지 가면서 이제 점차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 패전개혁안에 대한 내용이죠. 패전개혁안. 우리가 패전개혁안 뭐 12개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패전개혁안이라고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첫 번째. 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요, 뭐 어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개혁이 아닙니다. 어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 차별, 그쵸? 대표적인 참관오리 징계하세요. 일본과 내통하는 놈들 죽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제도 좀 개혁해주세요. 토지 균분, 그쵸? 토지를 나눠주세요. 뭐 이러한 어떤 사회 개혁들, 자신들이 진짜로 어떤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거지, 뭐 제도 개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 요거는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국가의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 자, 이건요, 갑신정변 때예요. 갑신정변 때, 1884년 갑신정변 때 있었던 뭡니까? 개혁정강 12개조죠. 급진개혁파들이 주장했던 개혁정강 14개조입니다. 개혁정강 14개조. 예, 12개조가 아니라 14개조. 자, 그 다음에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할 것. 자, 요거는요, 우리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자, 그다음 제1회 친족의 연좌율을 일체적용할 건 이건 1차 가보개혁 때죠. 1차 가보개혁 때. 자, 5번.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해서 전제안건을 공고해야 할 것. 요거는요. 헌의육조입니다. 헌의육조. 우리가 헌의육조는 이제 어느 단체와 좀 연결시켜야 되냐면 바로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주관했었던 어디에서요? 우리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도 되지만 여기 또 관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민공동회죠.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 협의를 봤었던 공동회입니다. 헌의육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볼게요. 공공의 의견으로 발기하여 영업문 유지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모화관을 새로이 거쳐 독립관이라 하여 옛날에 치우고 싶고 후인의 표준을 삼고자 한다. 뭐
만들고자 한다. 뭐 독립관 나오죠. 영문문에다가 독립관. 그쵸? 이거는 뭡니까? 은혜에 대해서 뭐 청나라의 사신들이 들어오는 영문문인데 이걸 이제 독립관으로 독립문으로 바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하관, 중하를 사모한다. 이거를 독립관으로 바꾼다라는 거. 이게 나왔네요. 자, 이거 어느 옆에죠? 그다음 독립공원. 자, 쭉쭉 나옵니다. 뭐 본회, 회원에 참가할 뜻이 있으면 그걸 나타내세요. 뭐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 예, 어느 단체요? 바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회 나오진 않지만 아주 한 2회, 3회마다 한 번씩 꼭 등장합니다. 네, 독립협회. 주로 이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주로 취업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보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예, 국채보상운동은요, 독립협회가 해체된 다음에 이제 구한말에 있었던 거예요. 1907년도죠. 단체라고 한다면 국채보상기성회죠. 국채보상기성회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죠. 여기에 이제 언론사까지 더한다면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이 이런 국채보상운동에 상당히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이거 기억 아니고요. 2번 의회 설립운동을 한다. 그렇죠? 참정권 운동을 펼쳐서 의회 설립을 위해서 이제 중추원 관제를 반파하고자 했으나 결국 보수 세력의 어떤 그런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의회 설립운동 추진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공화정체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자,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요, 동화정체라기보다는, 그쵸? 뭡니까? 당시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어떤 그런, 개혁을 하고자 했었던 거기 때문에, 왕을 없앤다. 왕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왕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왕을 없앤다라는 것보다는 왕은 있습니다. 왕은 군주는 있죠. 군주는 있지만 군주 역시 헌법에 인가한다. 정치는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이 중심적으로 한다라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체는 아니죠. 공화정체를 주장했던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민회가 있죠. 신민회가 있고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가 된다면은 우리 뭐죠? 대한강복회가 있죠. 대한강복회 김자진이 있거든요. 대한강복회가 대표적인 공화정체를 추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닙니다. 자, 민중계몽을 위해서 토론회 강연을 개최했다. 이 정답은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예,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겠습니다. 남만주로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촌락을 세워 새 영토로 삼고 다수의 청년 동지들을 모집하고 파견하여 한인단체를 일으키고 했다. 뭐 민족교육 실시했다. 민족교육. 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관학교를 만들었다.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자 한다. 대표적인 국권 회복. 그쵸? 국권 회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단체들입니까? 애국 계몽 단체들이에요. 자, 애국 계몽단체들 중에서 이제 남만주로 이동했다, 집단 이주했다는 거, 남만주를 한다, 지금으로 한다면 어디 쪽일까요? 서간도 지역이에요, 서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에다가 무엇을요? 예, 무관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었답니다. 무관학교. 대표적인 무관학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신흥무관학교. 전에는 이제 신흥강습소라고 불렸던 곳이죠.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국 계몽단체고, 그 다음에 남만주, 바로 서간도 지역에 무관학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단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신민회다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신민회에 대한 설명 아닌 거, 신민회에서 옳은 거 골라내시면 됩니다. 1번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밀립대학 기성회입니다. 밀립대학 기성회. 두 번째,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했다. 이거 1904년도에 보완회죠. 보완회. 황무지 개강권도 보완회 딱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애국계몽단체죠. 이 단체도. 3번 농촌 계몽을 위해 분화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그쵸?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이런 분화로드 운동을 펼친 신문사죠. 이거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4번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시위. 그렇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하면요,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거 뭐죠?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1907년도에 있었던 대한자강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5번입니다. 계몽서적을 위해서 태국서관을 설립하였다. 태국서관, 예, 대표적인 신민회, 네, 하나의 어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태국서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2010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네요. 그 다음에 시치미를 뗀다의 유래고,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 응방을 두어 원에 세공하였다. 세금으로 갖다 바쳤다는 거죠. 예. 조공했다는 겁니다. 자, 시치미를 뗀다. 시치미가 뭘까? 우리 시치미 뗀다.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라는 건데, 시치미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당시 이제 고려 매사냥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고려 매사냥. 고려 매사냥 할 때 이게 고려 때 이제 매사냥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매를 잡았는데 이제 이거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매꽁지에다가 이 주소라든가 아니면 이름 같은 걸 적어냈던 시침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달아놨었는데, 이제 이거 훔쳐갈 때는 그걸 딱 떼고, 떼고 이제 갔다라는 거죠. 예,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이거 내 거 같은데라고 하면, 몰라, 난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잡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시치미를 뗐다라는 거죠. 예, 그 시치미를 뗐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예, 훔쳐가놓고도. 자, 그 다음에 응방이란 건 당시 이제 고려매를 뭐라고 했냐면 해동청이라고 불렸어요. 해동청. 고려매입니다. 고려매가 그만큼 이제 사냥으로서 아주 그 용도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원에서도 아주 이게 이 매사냥에서 고려매를 상당히 가지고 왔다고 하죠. 예, 응방. 바로 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윷놀이, 강강술래, 줄다리기 이런 것들은 요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0번 가겠습니다.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오른 것은 보겠습니다. 장래운동 작년봄 나옵니다. 작년봄에 행해진 만세소요. 만세운동이네요. 어린아이 장난은 아닐 것이고 근저에 실력 있는 조직운동이라는 점을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경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일선병합의 정신으로, 일선병합 뭡니까? 일본과 조선은 함께 같이 간다. 뭐 그런 거,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동화, 그렇죠? 조선과 일본은 동화다. 같은 어떤 같이 간다. 역시 일체 뭐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지만 이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운동이다. 자, 문화운동. 자, 이게 누구냐면, 자, 이때 1919년도에 취임했던 사이코 같은 놈이죠. 네. 당시 사이토 총독이라고 하죠. 이 사이토 총독. 작년 봄에 이제 만세소요 같은 경우, 그쵸? 이게 뭡니까? 3.1운동이죠. 3.1운동. 봄에, 그쵸? 행해졌죠. 1919년도에 행해졌죠. 이후에 이제 일본은 그 3.1운동 이후에 어떤 정책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0년대만 무단통치, 강력하게 우리를 찍어 누르는 무단통치였는데 요거를 뭘로 바꿨죠? 예, 문화통치로 바꿨죠. 뭔가 부드럽게 해주는 척 하면서도 우리를 교묘하게 기만하는 바로 이제 문화통치의 모습들입니다. 문화통치 때는 뭐 사실 뭐 너희들에게 해줄 만큼 해주겠다, 뭐 언론도 풀어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 민족들을 분열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일파들이 많이 양산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문화통치, 뭐 정치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문화통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통치 시기. 자, 이 1920년대 문화통치인데 바로 이제 3.1운동 이후의 대책으로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련한 배경이니까. 자, 문화통치가 마련된 배경은 뭐예요? 예. 3.1운동이죠.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점짜리죠? 예, 1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1929년도, 바로 이제 1920년대 문화통치 끝말에 일어난 거고요. 자, 3번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운동입니다. 60만세운동. 이거는 이제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장례일 때 이제 일어났다면, 요거는 이제 순종의 장례일 때 일어났던 운동이죠. 60만세운동. 자, 4번입니다. 민족의 유일당 운동에 일어나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신간회 결성된 건 1927년도입니다. 민족 유일당이죠. 네. 바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국은 연합을 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정인보, 안재홍 등의 중심으로 조선학 운동이 일어났다. 조선학 운동이라는 건 1930년대입니다. 1934년도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요. 몇 번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40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 고급 31의 고급은요. 41번부터 50번까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